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9회 우리 세법 어떻게 출제됐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됐고요. 물론 단순 암기식 문제도 있었지만 또 세법을 너무 얄팍하게 공부한 분들은 좀 고전했을 그런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초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 특강까지 꾸준히 강의를 충실하게 수강하시는 그런 수험생분들은 고득점할 수 있었지만,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10문제 정도는 답을 골라내기가 좀 그래도 무난했었는데, 한 대여섯 문제가 아무래도 좀 지문이 좀 헷갈리는 깊은 내용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뒤에 쉬운 것을 못 고르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애초에 또 지문 무엇보다 낯선 게 있어가지고 형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고르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점 맞기가 어려웠던, 자, 최근에 28회 시험도 그렇고 29회 시험도 그렇고 만점 맞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세법은 만점을 많이 맞았었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것은 하여튼 세법은 기본적으로 기초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자,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런 시험으로 출제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법 조세 총론 있잖아요. 조세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28회 시험 때는 조세 총론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올해는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라고 했는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먼저 취득세에서 자, 문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28회 시험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29회 시험도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회 시험도 한 두 문제 정도 뭐 출제 예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자, 세 문제가 출제됐고요. 3.5문제라고 해야 되려나요? 자, 3.5문제. 왜냐하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묶어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재산세만의 문제는, 자, 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한 문제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묶어서 종합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문제가, 자, 물론 재산세에서 정답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재산세에서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 문제를 네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부세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된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말하자면 3.5문제, 종합부동산세 1.5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세인데,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국세예요. 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그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자, 올해는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또 예상이 되는데도 출제가 안 됐고요.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지방세에서 문제가 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8문제인데, 어떻게, 요거까지 하면은 8문제 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세에서 8.5문제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 6.5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재산세, 종부세, 종합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방세 비중이 더 높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세법 1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1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어떻든 간에 세법을, 자, 그 조세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공부하실 때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런 분들은 좀 고전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골고루 기초과정부터 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쭉 공부했던 분이 고득점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자, 그러면 출제 비중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부터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니까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을 보면 여러분이요, 1번 지문도 제가 요거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 요약집에도, 제 보충자료 요약집에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심화이론과 그 다음에 7, 8월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랑 강의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표현이 좀 여러분들이 약간 익숙하진 않았을 건데, 우리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제가 조세 총론에서 문제 올해 주의할 분을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제 예상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었냐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인데요. 28회 시험 때 소멸해서 출제됐고 올해는 성립과 확정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한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오고요. 한 문제 출제가 됐고 예상대로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기한의 신고, 제가 세 개 부분을, 세 개 테마를 출제 예상된다고 찍어드렸었는데, 자, 올해 출제가 역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 출제가 되는 바람에 제가 세 개 부분 찍었는데 두 개 부분에서 테마에서 예상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요.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 원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세 같으면 또 국세 같으면 체납처분비라는 게 있습니다. 체납처분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 이 체납처분비, 요것이 무조건 1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는 동순이에요. 순위가 같아요. 그래서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해서 징수되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체납손비가 1등, 그 다음에 2등이 국세나 지방세고 3등이 가상금인데요. 얘네들을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럴 때 이 국세나 지방세 얘네들 자 순위가 같아요. 조세들 순위가 같은데 다만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러면 자 담보자반한 조세가 1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담보된 조세, 담보자반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예요. 2등이 압류 치고 들어간 조세, 압류한 조세.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조세들 상호간에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조세 상호간에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조세들 상호간에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 치고 들어간 조세, 자, 그 다음에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가 결정됩니다. 그럼 1번 질문을 볼게요.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그러는데 압류한 조세는 담보된 조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 25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든가 이런 것들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에 대한 거 설정 일자에 따라서 한 것들을 다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하여튼 여러분 정답이었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우리가 평상시에 또 배웠던 내용들이었고 마지막까지 배웠고 요걸 이제 주의하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요.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갑은 종부세법상 납세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4번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요. 자,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그랬을 때 제가 재산세와 종부세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했는데 이 문제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고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우리가 평상시 맨날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막판까지. 재산세, 토지 건축물은 전년도 세액의 자, 무조건요 150%를 못 넘게 해요. 공시가격 관계없이 공시가격이 3억이든 6억이든 6억 초과했든 무조건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의 세금을 냈다. 올해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15만 원을 납부할 세금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그 다음에 6억 초과는 주택은 130% 이렇게 상한선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1세대 1주택, 주택이잖아요.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지금 150%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150%는 여기 주택이 없잖아요.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소비인과 관계에 있어서.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이것이 자 무조건 150%입니다. 공시가격 관계없이요. 종부세는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주택분이 토지분이든 150%를 상한선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주택에 대한 것은 2019년도에 또 개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29회 시험, 30회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19년도에 30회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이제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것이 세부담 상한선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재산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0%라고 그랬으니까 100분의 150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들은 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27번 문제 봅니다.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4번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납세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부 부과가세 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가산금이 적용되죠? 근데 신고납부를 고지서 날라온 거 슈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과가세 한다고 그랬죠. 그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정부 부과가세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통해 징수했는데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죠.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고지서를 추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요.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납부할 때요. 자, 그 신고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세무자 고지서 슈팅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니까. 근데 다만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랬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요거는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봅니다. 다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적용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28번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랬는데 여러분요. 제가 29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재산세에서 토지 유형 구분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과세하기 위해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하기 위해서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이 토지용 구분에 관한 것이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29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토지용 구분 문제를 잘 대비하라고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일단 3번을 보시면 여기 낯선 지문들도 못 보던 것도 있었지만 정답은 확실했습니다. 자, 보시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공장은 원래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공장용 토지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요. 자, 우리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합사업선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종합사업선 대상 토지가 되고 나머지는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3번은 여러분 이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다? 종합사업선.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골랐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재산세에서 납기에 관한 것은, 납부기간에 관한 것은 상식처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시험장에 갈 자격이 없다. 제가 그랬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에 관한 것은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많이 공부했었던 것이고 이거는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요. 원래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 얼마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자 언제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맨날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 20만 원 이하잖아요. 주택분 재산세.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우리가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틀렸습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자, 이건 반드시 맞춰줬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30번 문제가요. 좀 어려웠죠? 30번 문제가 여러분들 계산 문제, 말하자면 계산 문제로 출제된 건데 요 사례 문제, 법령의 의미를 우리 세법의 계산 문제는 계산을 위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주 출제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거냐면 자 보겠습니다. 30번. 자,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취득 가격인데 이 취득 가격의 범위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국수공판법 그래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신고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 있는 취득이죠. 그래서 자 신고 또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럴 때 그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아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검증받은 취득이랍니다.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취득이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할 때 취득 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먼저 계약 내용 총 매매 대금 5억 원이요. 자, 거래하면서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인데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도 포함하는데 여기 직접 비용 취득하면서 지급한 취득 매매 대금 5억 원은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 비용으로서요. 자,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때 포함되는 것 중에 보면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그래서 총 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여기 뭐냐면요. 자, 취득자가 취득대금 외에 부담하는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있잖아요.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은 요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우리 자 요약집이라든가 특강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은 포함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의 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선도 요것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자 비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5억 1,100만 원이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득가격 범위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 그럴 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간접비용 알고 있는지를. 자 그래서 5억 1,100만 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가 조금 평상시에 내공이 많이 쌓여져 있는 분이 좀 요거 맞출 수 있었던 거고, 지레 겁먹고 그랬던 분은 조금 힘들었던 문제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저 평상시에 응용력을 좀 발휘했던 분은 맞출 수 있었지만, 좀 어려웠던 문제였다. 31번 문제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우리 납세무 성립 확정에 관한 것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성립 시기가 나왔는데 평상시에 맨날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1번 보시니까 옳은 거예요. 제3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맞죠, 여러분들? 자, 뭐냐면 우리가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나왔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시기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하고 제가 계속 비교해서 알려드렸던 것이 주민세를 계속 비교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제3분과 주민세 균등분으로 나눠질 때요. 자, 균등분으로 나눠질 때 재산세 주민세 제3분, 주민세 제3분은 과세 기준일에 얘도 납세무 성립하긴 하는데 과세 기준이기는 한데 얘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7월 1일이라는 거 계속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3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에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X입니다. 왜냐면 재산세 과세 기준이라고 그러면 얘는 6월 1일인데 재산세는 주민세는 언제예요? 7월 1일이니까 다르다는 거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3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보시면 고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가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고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가 납세무 성립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언제입니까?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할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12월 31일이 자,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겠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3월 31일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12월 31일이 되겠고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항상 지방교육세는 제가 무슨 뉘집 자식이냐 족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고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것을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부가세는 항상 제가 얘기했어요. 부가세의 특징은 뭐냐? 그때 달라요.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부가세는. 그러니까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따라서 얘도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6월 1일. 자, 그러니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요. 이게 낯설었는데 이거 몰라도 제가 이건 안 가르쳐 드렸었는데 몰랐어도 딱 보는 데 지장이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는 그 중간 연합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중간 연합 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래서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동산 세법인데 자동차세를 물어봤는데 몰라도 다 보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자,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입니다. 1일. 자, 그래서 10일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1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낯선 것들이 있었지만 답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주민세, 자, 과세기준인데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 비교해서 맨날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가 조금 또 까다로웠습니다. 32번 문제가 쉬운 듯 했지만 또 까다로웠던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 골라놓고서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었을 두 개는, 자, 두 개 골라놓고서, 이거 어떤 건지 이렇게 헤맸었던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방세법상 과점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고 비상장 법인이 되죠. 자, 그리고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본 보니까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 이건 맨날 공부했죠. 자,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우리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과점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 법인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건데, 법인 설립 시부터 만약에 독과점을 억제하면 법인 설립 시에 제가 수험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비상장 법인을 설립할 건데 여러분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살래요? 물어보면 다 안 산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안 살 거냐고 하면서 인상을 쓰면 마지못해 살게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는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그러면 법인 설립 자체가 안 되니까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맨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설립 시는. 니은번이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설립 시에 만약에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다른 사원이나 설립 시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어요.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20%를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60%가 됩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그러면 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합니다. 60% 모두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모두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 좀 더 추가 취득합니다. 10%를 추가 취득했다. 자, 그런 경우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70%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요 증가분을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 10% 증가분을 과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증가분을 과세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또 과세가 되고요. 자, 니은번은 과세가 되는 거고 디귿번 봅니다.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뭘 과세한다?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니은번이고 이건 디귿번이고요. 자,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리을번 봅니다.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그랬네요. 자, 여러분요. 갑이라는 주주가 있고 을이라는 주주가 있는데 을 주주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리, 내가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리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된 이런 경우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감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리 덩달아 높아지는 경우. 그럼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감자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포테이토 아니고요. 자,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나의 주식 보유비리 덩달아 높아서 과점주가 된 이런 경우에는 자, 요거는 전체적인 어떤 변동은 없지만 또 주식이 증가하는 나의 주식이 그냥 비율이 증가하면 내부적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비율의 증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셔야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번 두 개가 여러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요 기억하고 리을번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과세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번, 리을번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걸 강조드렸냐면 제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 취득. 제가 항상 과세할 때 자 이렇게 강조를 드렸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 취득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위탁자가 있고요. 자, 을이라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을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합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고요. 믿고 맡는 사람 자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 있잖아요. 자,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항상 사실상 자,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요. 자,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위탁자,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 취득은 수탁자 형식적인 취득입니다.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서 과세되지 않고요.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탁자 경질로 인한 새로운 병이라는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이요.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 경질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기초과정부터 맨날 배우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수탁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또 정이라는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했을 때,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이전했을 때 이때는 과세가 돼요.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랍니다. 이거 수익자의 취득이요. 자, 근데 또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습니다.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갑이라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과세가 돼요.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라고 제가 계속 강조 드렸던 내용이죠. 제 수업을 충실히 들었던 분이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번은 자, 수탁자가 취득하고 니은번 신탁계약 종료로 위탁자가 돌려받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신수탁자가 취득하고 자,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번. 자, 근데 리을번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요거 납세무자에서 배웠습니다.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을번은 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자, 요거 리을번 딱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3번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 다른 지문들이 조금 다 배운 거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 느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실한 게 있었잖아요. 3번 요거는 기초과정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에 대한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소득세 과세 방식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소득세 과세 방식 그러면 소득세 과세 방식은 세분화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합과세 방식과 그 다음에 자, 종합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이 있지만 제가 2018년도까지 강의할 때 29회 시험 대비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제 30회 할 때는 제가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30회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29회 시험까지는 제가 이건 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류과세 방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종합과세 방식과 그 다음에 분류과세 방식을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과세 방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 다른 소득의 종합과세 방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종류에 관계없이 요거 1년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년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분류과세 방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하지 않고 요건 별도로 구분해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 그래서 요거는 기초과정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게 분류과세를 취하고 있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양도소득,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왜 틀렸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데 우리 결손금 통산, 양도차손, 결손금 통산은 여러분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 금액과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부동산과 여기서 토지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2번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해서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원칙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이거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나 현지가치 할인 자금 상가액이나 소송 화해비용 등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또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러니까 자,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거니까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 공제하지 않은 금액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은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공제한 금액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28회 시험에서도 어렵게 다른 것과 우리가 묶어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또 출제가 됐네요. 지문에는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비과세권 갖췄어도 고가주택은. 그런데 다만 9억을 초과액 부분은 고가주택이니까 과세를 하는데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9억 원까지는 비과세권 갖춘 주택은 비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9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을 빼줘야 되니까 안분 계산하죠. 그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요. 자,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여기서는 딱 조건에 주어졌네요.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얼마로 해요? 4억 원이요.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9억 원을 빼주는 이유는 9억까지 비과세니까요.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 마이너스 9억 원. 자, 12에서 9 빼니까 이거 3입니다. 자, 그러면 3, 4, 10이니까 12분의 10이니까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이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5번 보니까 2018년 4월 1일 이후 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액에 관한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우리가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매출존표라든가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수치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근데 수치 보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2018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금융거래 자료요. 그래서 계좌이체한 사실이라든가 이런 금융거래 자료가 있다. 그러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지문은 자 수치 보관도 안 하고 증명서를 수치 보관도 안 하고 또 금융거래 자료도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양도가 있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이따 틀렸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소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요 문제가 이제 좀 2018년도 개정세법을 저도 제 강의할 때 연락이 올 강의를 했는데 자 숫자만 너무 공부한 분이면 이게 이제 좀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질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번 질문을 보니까 당연도에 누진세를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배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 세금 계산이 달라질 게 없을 때요. 세금 계산이 달라질 게 없을 때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자 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양도세를, 자, 요때 양도를 했어요. 뭐 3월 달에. 자, 그래서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년도에 뭐하러 또 해요. 근데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같은 것을 여러 번 양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번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인세라 합산과세합니다. 누진세율 대상이면 자 과표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됩니다.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또 했어요. 합산해서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합니까? 그럼 확정신고 안 해도 돼요. 다만 지금처럼 이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배 이상 양도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금이 달라진 세율이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진 이런 경우에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마지막에 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합산해서 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우리 맨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기초과정부터 기본이론 과정부터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그래서 5번은 확실한데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내요? 아닙니다. 부동산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달의 말일이 이제 분기 말일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품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경우에도 예정 신고는 하여야 해야지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번 지문이 이제 수험생들이 제가 봤을 때 3번 지문을 탁 체크하고 5번을 안 보고 넘어갔을 수험생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억울하게 틀렸을 분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2018년도 개정세법 지문이죠. 3번 지문 건물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5% 해당 금액을 양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되어 있는데 틀린 게 왜 틀렸냐면요. 자, 우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이게 해당 건물의 환산 취득가액에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요거의 5%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많이 공부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걸 산출세액으로 바꿨잖아요. 산출세액에 자, 요게 5%가 아니라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환산 취득 가격의 5%라는 거. 자, 요걸 바꿨습니다. 아, 좀 치사하죠? 자,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또 바꾸는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요 3번에 여러분들이 좀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네요. 그래서 3번이, 그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 취득 가격의 5%였다는 거. 요걸 바꿨다는 거. 요거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 신고 시에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이 안 되지 분할 납부는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좀 헷갈렸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렸으리라 믿고 5번이까지 읽었으면 5번에 확실한 게 있었는데요. 5번이 정답입니다. 36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미등기 양도산에 관한 것도요. 자,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근데 등기된 곳으로 의제,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지문부터 봅니다. 미등기 양도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비과세 감면을 둘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을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도 배제하고 감면도 해주지 않습니다. 감면도 배제하고 또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일단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장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틀렸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둘 다 배제합니다, 여러분. 근데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물론 미등기 양도하면 최고 세율 70% 세율을 적용하고요. 70%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하면 그 다음에 근데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공제가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틀렸고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여러분, 이거는 기초적인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가필차장 소기과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제 강의를 본 강의를 듣다 보면 자,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암기로 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과세표준 나왔어요. 가필차장 소기과. 그 다음에 자, 세율을 곱해서 미등기니까 70%겠죠?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를 구하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를 구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양도세 산출세액에다가 70%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산출세액에 70% 곱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아니고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제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단기 아니고 장기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등기할부한 자산,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할부한 자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자, 이런 것들은 미등기 양도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요. 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제가 그랬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2번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도시개발법 어쩌고 요거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평상시 수업을 충실히 좀 들었던 분들이면 요것도 2번도 도시개발법 어쩌고 제 음성이 좀 들렸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죠. 제가 올해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각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25회 시험에 나왔고 계속 26, 27, 28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29회 아니면 30회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올 차례가 됐다. 그래서 양도미 취득시기는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주의하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자, 역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맞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단원간 분석하면서 이렇게 법령을 보면서 생각하다 보면, 자, 대충 올해 정도는 출제가 되겠구나, 그 감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도 역시 또 제가 가끔 나오는 거지만 또 다른 것들은 뭐 원래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이런 것들은 또 역시 가끔 나오는 건데 올해 나올 차례가 됐다. 그래서 예상한 거였고요. 1번 좀 보니까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건물 지가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우리가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칙,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죠. 그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이고. 그런데 자,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거.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사용일.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용일이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었고요. 자, 배운 것들이었고 1번. 자, 1번이 요게 골라낼 수 있었어야 돼요. 무건축물 사실상 사용일, 이거는. 나머지는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38번 문제를 보시면 요것도 계속 강조해서 우리가 개정 내용과 함께 맨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안에 들어갈 법령의 숫자. 가로놓기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거 첫 번째 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이거 5년 내에. 자, 혼인한 날부터 5년 내는 남자가 집 한 채 갖고 장가오고 여자가 시집 올 때 기특하게 빈몸으로 오지 않고 집 한 채 갖고 시집 오고, 그래서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먼지 양도하는 주택은, 아무거나 먼지 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안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5년이죠, 이건. 자, 근데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요거 몇 세요? 60세 이상의 노부모 동거부양을 인한 1세대 주택은 몇 세? 60세 이상의, 자,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쳤을 때, 자, 그랬을 때 학간 날부터, 올해 2018년 개정세법이죠. 많이 봤습니다. 학간 날부터 몇 년? 요거 10년으로 개정됐다는 거예요. 학간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년, 그 다음에 60세, 자, 10년이요. 평상시 맨날 우리 강조해서 많이 봤던 거니까 당연히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39번 문제 봅니다.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그런데, 여러분 제 강의를 충실히 들었던 분이면 제가 그랬어요. 기본 이론부터 마지막 우리가 동형모의고사,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동형모의고사도 출제했었고 핵심 마무리 특강에도 제가 출제했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요. 자, 우리 등록면허세를 보시면,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를 보시면 우리가 잘 보십시오. 등록면허세는 2011년도에 신설이 됐는데요. 여기 봅니다. 2011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옛날에는 등록세가 부과됐었어요. 2010년도까지. 자, 그런데요,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눴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건물 신축했다, 보전 등기, 매매나 증여동으로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잖아요.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냥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 신고하고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는데, 그 외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요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자, 요 사항은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은, 요 사항은 여기 이제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잖아요. 면허세하고 2011년도부터. 그래서 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게 신설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등록 면허세 원래 없어요. 원래 취득세로 갔으니까. 근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었는데 2017년도까지는 2개 사안이 있었다가 2018년도에 2개가 더 추가돼서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 딱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4개.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나왔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즉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출제했었죠. 자, 5번만 바꿔져 있는데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그대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고 5번이 봅니다. 계약상 잔금지기비를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는 그냥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득세가 과세되는 거지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러니까 5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5번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거고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요거 강조 드렸는데 제가 2개에서 2개도 추가해서 4개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마무리에서도 제가 5번, 1번부터 4번까지 똑같이 냈고 5번 지문만 다른 거로 했었는데 40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밀수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좌우지간 여러분요. 지방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물건 소재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국세는 납세지가 거주할 때 주소지야. 그래서 우리가 납세지는 여러분요. 시험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그래서 세금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는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 물론 등록면허세 같은 데서 예외가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물건 소재지. 국세는 거주자일 때, 그 거주자의 주소지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고. 그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등록면허세는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29회 시험은 여러분, 자, 문제 해설 강의를 쭉 들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마무리까지 과정을 빼먹지 말고 쭉 충실히 들은 수험생분들은 무난히 고득점 할 수 있지만, 자, 만점 맞기는 좀 어려운 시험이고요. 지금 28회 시험, 29회 시험은 만점 맞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자, 제가 말하는 고득점은 뭐 한두 개 틀리거나, 그렇죠. 13개 이상, 그래서 한두 개 틀리거나 뭐 이런 정도, 3개까지를 고득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고득점 맞기가 좀 어렵게 요즘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과정부터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고득점 할 수도 있고요. 만점은 어렵지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이면 그래도 한 10문제 정도는 맞히지 않았어야 되냐. 모르는 질문들이 있었지만 좀 그래서 확실하게 답이 확실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 28회 시험에 이어서 29회 시험도 세법은 만만치 않게 전반적으로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 암기식 문제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과정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다. 세법을 또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하여튼 이번에 시험을 치르신 29회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노고에 제가 응원의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0회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자 충실히 기존 과정부터 기초 과정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법에서는 반드시 30회 시험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 세법을 좋은 점수로 합격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항상 제가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